저, 저 아이들은 설마... 장이 선음내 상인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이 웅성대며 한 곳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었지요. 줄인 배를 채우려 떡 한 조각을 훔치다 상인에게 들킨 두 소년이었습니다. 때 묻고 헤어진 옷의 두 아이는 장터 바닥에 쓰러진 채였지요. 형은 온몸으로 동생을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니 그것을 먼발치서 바라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윤씨 대 쿠처마님 이소월이었지요. 소월에게는 10년 전 장터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6살과 5살. 눈을 잠깐 판 사이 연기처럼 사라진 자식들이었으니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땅바닥에 쓰러진 큰 아이 귀 뒤로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의 오른쪽 손목을 가로지르는 길고 선명한 자국이 소월의 눈에 들어오고 말았지요. 자신이 10년 전 잃어버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허나 당장 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이 친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는데 과연 10년 만에 마주한 이 세 사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때는 조선 중엽 봄볕이 나른하게 내려앉은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옷감 행상의 외침, 생선 파는 안악의 목청, 엿살아 달려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장터는 온통 떠들썩하였지요. 그 한복판을 걸어 들어오는 일가족이 있었으니 박두석과 그의 아내 소월, 그리고 두 아들 강돌과 복이었습니다. 강돌은 6살, 복이는 5살이었습니다. 장터 구경이 처음인 두 아이는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눈이 휘둥그레졌으니 소월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엿이 저리도 크단 말이요. 복이가 엿덩어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강돌도 질세라 달려가 코를 들이밀었지요. 허허, 이놈들. 눈으로만 봐야 한다. 두석이 웃으며 아이들 뒤를 따랐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옆 행상의 옷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솜씨 좋은 행상이 펼쳐놓은 무명배가 탐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배 한 필에 얼마요? 소월이 발걸음을 멈추고 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상이 값을 부르고 소월이 깎고 다시 행상이 버티는 사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씨, 이 값에 드리면 제가 굶어 죽습지요. 이보시오, 비슷한 배를 저 건너 행상은 이 값에 팔던데요. 실랑이가 길어졌습니다. 소월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있겠거니 하였습니다. 두석을 불렀고 두석이 주변을 살폈으나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지요. 소월은 목소리를 높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돌아, 복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빠른 걸음으로 나중엔 뛰다시피 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행상마다 붙잡고 물었으나 보았다는 이가 없었지요. 해가 기울고 장이 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거두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소월과 두석은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텅 비어가는 장터를 두 사람은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지요. 두석 씨, 우리 애들이 어디 간 거요?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소월의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이불이 그대로 개어져 있었고 강돌이 아끼던 나무 팽이가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팽이를 집어들고 오래도록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근 장터마다 수소문하고 관아에 알리고
지나는 보부상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나 아이들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지요. 두석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어느 날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남편을 간호하면서도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두석은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자리에 누운 지 꼭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월아, 내가 미안하다. 두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월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였으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해 만에 자식 둘을 잃고 남편마저 떠나보낸 소월은 그렇게 23세 나이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을 잃은 그 봄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은 날 소월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울어버린 탓이었지요. 봄날 장터에서 아이들을 잃던 그 순간부터 소월의 눈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이후 소월은 인근 양반댁의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늘을 잡았으나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였지요. 그래도 소월은 틈이 나면 장터로 나갔습니다. 혹여 아이들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장터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아이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일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슬픔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숨을 쉬듯 당연하게 몸에 배어버린 것이었지요. 9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소월이 삭바느질을 하던 집의 안주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월 씨, 혹여 이 말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으나 읍내 윤 씨 댁에서 후처를 구한다는 말이 있소. 나이 드신 양반이지만 인품은 나쁘지 않다 하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있어 대를 이을 걱정은 없다 하더이다. 소월은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이불은 진작사가 없어졌고 강돌이 아끼던 나무 팽이만 아직 보자기에 쌓여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살아있다면 강돌이는 15, 보기는 14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는 있을까요? 소월은 팽이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소월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으나 그 눈빛은 끝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치원은 소월을 보며 온화하게 웃었고 소월은 그 웃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댁 대문이 소월의 뒤에서 닫혔습니다. 윤씨 댁은 넓고 조용하였습니다. 소월에게 주어진 방은 깨끗하였고 밥상은 전에 없이 풍족하였지요. 허나 소월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장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소월의 양반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지 꼭 9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양반댁에 든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시댁의 법도에 따라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제 방을 쓸고 윤치원의 아침 문안을 드리고 맏며느리 최 씨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보냈지요.
최 씨는 소월을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으나 후처가 집안에서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은근히 알려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최 씨가 소월을 불렀습니다. 장에 나가 생강이랑 후추 좀 사오시오. 비한테 시키자니 눈썰미가 없어서 심부름이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마님. 장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서는 소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었지요. 읍내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하였고 소월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생강 행상을 찾았습니다. 생강을 고르고 후추 값을 치르고 나니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소월이 돌아서려는 참에 장터 한쪽에서 군중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둑놈들, 감히 내 가게에서. 고함 소리였습니다. 소월은 무심코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상인 하나가 길길이 날뛰고 있었고 군중이 둥글게 에워싼 가운데 장터 바닥에 두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 묻은 옷, 흙투성이 맨발.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이를 악문 채 동생을 등 뒤로 감추고 있었지요. 소월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려다 들킨 것이겠거니 하고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섰지요. 상인에게 다가가 장바구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훔친 것 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이 아이들 놓아주시지요. 상인이 투덜거리면서도 엽전을 받아 쥐었습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소월이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고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잡아 일으키더니 군중 사이로 사라지려 하였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몸을 돌리는 순간 소월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형의 귀 뒤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드러난 작고 둥근 흉터였습니다. 소월의 발이 굳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 사라지고 있었지요. 저 잠깐만. 소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허나 두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장바구니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이 사라진 군중의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흉터가 맞다면, 저 아이가 정말 강돌이라면, 소월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바구니도 양반댁으로 돌아갈 일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진 두 형제를 소월은 놓치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장터 골목을 꺾고 또 꺾었지요. 사람들 틈을 비집으며 따라가다 보니 아이들이 장터 외진 골목 끝에 멈춰 서 있었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왜 따라오는 거유? 형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소월을 쏘아보았습니다. 소월은 숨을 고르며 두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 아이들이 달아나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너희 다친 데 없느냐? 간신히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형은 대꾸하지 않았고 동생이 형 뒤에서 소월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월의 눈이 동생의 오른쪽 손목으로 향하였으니 소매가 흘러내리며
드러난 그 위를 가로지르는 길고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멎는 것 같았지요. 소월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이 손목 좀 보자. 동생이 흠칫 물러섰고 형이 소월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우리 돈은 없어요. 돈 달라는 게 아니다. 그냥 잠깐만.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형이 그 떨림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하였고 그 틈에 소월이 동생의 손목을 살며시 잡아들었습니다. 보기에 오른쪽 손목. 5살 때 낫에 베인 자국. 소월이 그 자국에 약을 발라주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소월은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아이들이 달아날 것이었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이어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진 턱, 짙은 눈썹, 어딘지 낯이 익은 눈매. 너희 밥은 먹었느냐?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지요. 두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고 동생이 형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형이 마지못해 대꾸하였습니다. 안 먹었슈. 소월은 두 아이를 장터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아이들도 국밥 냄새가 코를 찌르자 결국 자리에 앉았지요. 형은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먹었고 동생은 금세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소월은 제 그릇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6과 15. 강돌이와 보기가 살아있다면 딱 저 나이였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월은 얼른 고개를 숙여 닦아냈으니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 먹었으니 가보겠슈. 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름이 뭐냐? 형이 잠깐 소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형제는 그렇게 국밥집 문을 나섰습니다. 강. 소월은 그 이름을 입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강돌. 강. 손이 떨렸지요. 장바구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나간 문을 바라보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반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뒤를 밟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꺾을 때마다 놓칠까 싶어 발걸음을 서둘렀고 너무 바짝 따라붙으면 들킬 것 같아 거리를 조절하였지요. 형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나 동생이 두어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월은 그때마다 행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읍내를 벗어나 외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집들이 드문드문 나타나다 사라지더니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간 곳에 허름한 흙집 하나가 나타났지요.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이영이 절반쯤 날아간 채였습니다. 두 형제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월은 멀찍이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던 노파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 집에 사는 아이들 말이오. 부모는 없소. 노파가 혀를 찼습니다. 부모요? 없지요. 몇 해 전까지 노마 패거리 밑에 붙어 살다가 쫓겨난 것들이라요. 노마가 어디서 주워다 부려먹던 것들인데 쓸모가 없어지니까 내쫓은 거지요. 불쌍하기도 하지. 저 어린 것들이 둘이서만 저 꼴로 살아가니. 소월은 노파의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였습니다. 노마, 거짓패, 우두머리.
아이들을 주워다 부려먹었다는 말. 장터에서 길을 잃은 6살과 5살짜리를 누군가 데려간 것이라면, 그 누군가가 노마였다면, 소월은 발걸음을 옮겨 흙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너진 담장 틈으로 마당이 보였지요. 형이 부서진 문짝을 손보고 있었고, 동생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누는 말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형, 오늘 그 아줌마 왜 그랬을까요? 몰라. 신경 꺼. 근데 밥이 맛있었어요. 형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소월은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덮을 것도 없이,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없이 두 형제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월이 모르는 곳에서 눈물이 쏟아지려 하였으나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지요. 발걸음을 돌려야 하였습니다. 양반댁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돌아서는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양반댁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7월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어디 다녀오신 거요? 최씨 마님이 2번이나 찾으셨어요.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생강과 후추, 최 씨의 심부름, 그 모든 것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지요. 소월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진 흙집이 보였고 부서진 문짝을 손보던 형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밥이 맛있었다던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월은 윤치원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멈추었지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밤새 생각하였으나 막상 서재 앞에 서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월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영감마님, 잠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윤치원은 소월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지요. 소월이 다 말하고 나서야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그대 자식이라고 확신하오? 흉터가 맞습니다, 영감마님. 형의 귀 뒤 화상 자국과 동생의 손목 낫 자국, 둘 다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윤치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허, 참으로 기구한 일이로구나. 딱하다는 기색은 역력하였으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월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 집에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월은 자기 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지요. 상민 출신 거지 아이들을 이 집에 들인다고요? 그것도 전 서방 소생을요? 아버님, 이 집 법도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윤치원이 무어라 낮게 말하였으나 최 씨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맞는지도 모르는 것들이옵니다. 거지 아이 둘을 양반댁에 들여 밥을 먹이고 재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후처마님이 데려온 자식이라면 이 집 자손들과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아버님께서 제대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월은 방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벽을 뚫고 들어왔지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댁 법도로 보자면
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월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알면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치원이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이 서재에 들어서자 윤치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지요. 그대 사정이 딱하다는 것은 나도 아오. 허나 이 집안이 워낙 복잡하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마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지요.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소월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벽에 등을 기댔지요. 저 아이들이 오늘 밤도 그 무너진 집에서 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덮을 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소월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 밖에서 7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녁 드셔야지요.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그 아이들 정말 마님 자식이유? 소월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그래. 문 밖에서 7월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슈, 마님.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고 바느질을 하고 최 씨의 눈치를 살폈지요. 허나 밤이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무너진 흙집이 떠올랐고 부서진 문짝을 손보던 형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터에서 무명배 한 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에서 밥을 2그릇 싸들었지요. 아이들의 흙집 앞에 섰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던 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형이 먼저 소월을 발견하였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또 왔슈. 그래. 밥 가져왔다. 먹어라. 형이 소월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동생을 불렀습니다. 보가, 나와봐. 그날부터 소월은 사흘에 한 번씩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밥만 두고 왔지요. 다음엔 무명배로 지은 저고리를 가져갔고, 그 다음엔 소미불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형은 받을 때마다 퉁명스러웠으나 거부하지는 않았지요. 동생은 점점 소월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불쑥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자꾸 오는 거유? 소월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냥 밥은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생이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근데 아줌마 우리 볼 때마다 울 것 같던데요. 소월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형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월을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월이 골목을 돌아서는데 흙집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널쩍한 얼굴, 두꺼운 목, 왼쪽 뺨에 세로 흉터. 형이 그 사내 앞에 서서 굳은 얼굴로 버티고 있었고 동생은 형 뒤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이 자식들아,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할 것 아니냐. 같이 가자. 노마였습니다.
소월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노마 앞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소. 노마가 소월을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양반댁 아녀자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요? 남의 일이 아니요. 비켜주시오. 노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고 봅시다. 노마가 결국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소월은 그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지요. 형이 소월의 뒤에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슈? 소월이 돌아보았습니다. 형의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경계심보다 당혹감이 더 커 보였지요. 노마가 너희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아느냐? 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르슈.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노마 밑에 있었으니까. 소월은 잠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허나 아직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돌아오는 길에 소월은 10년 전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장터에서 길을 잃은 6살과 5살짜리를 노마가 데려다 부려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노마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어떤 일을 겪었을지 소월은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양반댁 대문 앞에 다다른 소월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저 아이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 집에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허나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소월의 눈빛이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최 씨가 눈치챈 것은 소월이 6번째 외출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있던 최 씨가 대문을 나서는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장바구니에는 무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가 7월을 불렀습니다. 후처마님이 요즘 어딜 그리 다니는지 알아봐라. 7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방으로 돌아오는 7월의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7월은 이튿날 소월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소월이 무명배를 접고 있었지요. 7월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최 씨 마님이 저한테 마님 행적을 알아보라 하셨슈. 소월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7월을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할 생각이요, 마님. 소월은 한동안 7월을 바라보았습니다. 7월이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소월의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7월아. 예, 마님. 고맙다. 허나 최 씨는 7월만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월이 외출하는 날, 이번엔 다른 비를 시켜 뒤를 밟게 하였지요. 소월이 읍내 외진 흙집 앞에 서는 것을 그 비가 목격하였고 두 소년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최 씨는 그날 저녁 윤치원의 사랑채로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후처마님이 읍내 거지 아이들과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안 된다 하셨는데도 뒤로 계속 드나들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런 행실을 그냥 두실 것이옵니까? 윤치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치원이 소월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말이 들리오. 소월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윤치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러하옵니다, 영감마님. 윤치원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 마음은 이해하오. 허나 이 집 안이 시끄러워지면
그대도 편치 않을 것이오. 제발 조용히 지내주오. 영감마님, 제 자식이옵니다. 윤치원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월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월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최 씨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고, 윤치원은 끝내 최 씨의 편을 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월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간 뒤였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소월에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삭바느질로 연명하며 아이들을 건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소월의 머릿속에는 자꾸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밥이 맛있었다던 보기의 목소리, 형 뒤에서 소월을 빤히 바라보던 강의 눈빛. 저 아이들은 아직 소월이 자신들의 어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7월이 방으로 들어와 소월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7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혹여 이 집을 나가실 생각이신 거유?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은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지요. 마님이 나가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유? 소월이 7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집에 있어야지. 내 살 곳은 여기다. 7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혼자 나가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요. 소월이 7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결심이 선 것은 아무도 모르는 새벽이었습니다. 소월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지요. 밤새 앉아서 한자 붓을 들었습니다. 윤치원에게 남기는 글이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거두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으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편지를 접어 윤치원의 서재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보따리 하나를 챙겼지요. 옷가지 몇 벌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낡은 보자기에 쌓인 나무 팽이 하나. 강돌이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맨 마지막에 넣었지요. 대문 앞에 7월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7월이 소월의 보따리를 받아 고쳐 메어 주었지요.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소월은 걸었습니다. 읍내를 가로질러 외진 골목으로 접어들었지요.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두려움보다 고요함이 더 컸습니다. 흙집이 보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마당은 고요하였습니다. 소월은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벽, 이영이 날아간 지붕. 허나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었지요. 잠이 덜 깬 눈으로 소월을 내려다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슈? 소월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쪽에서 동생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지요. 형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눈이었습니다. 보기가 아프냐?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소월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형의 등에 엎여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소월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약재 사올 테니 물 좀 끓여라. 형이 움직이려 하자 소월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을 것이다. 형이 멈추었습니다. 소월을 바라보았지요. 소월은 형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월은 동생의 옆에 앉아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동생이 가늘게 눈을 떴지요. 아줌마, 괜찮다. 옆에 있을게. 동생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은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이 손이었습니다. 낯에 베어 울던 5살짜리 손. 이제는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소월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아. 형이 부엌에서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할 말이 있다. 형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소월의 맞은편에 앉았지요. 소월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내가 니들 어미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형이 굳었습니다. 동생이 감았던 눈을 떴지요. 소월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장날 장터에서 잃어버렸다. 6살과 5살이었지. 왼쪽 귀 뒤에 화상 자국이 있는 아이와 오른쪽 손목에 낫 자국이 있는 아이. 내 자식들이었다. 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슈. 강도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형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강돌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월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지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저 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가 먼저였습니다. 열에 들뜬 눈으로 소월을 올려다보더니 소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였지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소리도 없이. 강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월 앞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지요. 소월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으나 결국 참지 못하였지요. 낮고 거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월이 강돌의 머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강돌이 소월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지요. 보기가 소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보기가 먼저 울음을 그쳤고 강돌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벌겠습니다. 소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돌이 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소월이 숨을 삼켰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지요. 아니, 강돌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을 때는 고작 6살이었으니 사실상 처음 듣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어미다. 보기의 열은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그동안 소월은 흙집을 떠나지 않았지요. 약재를 다리고 죽을 쓰고 보기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강돌은 처음엔 소월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였으나
이튿날부터는 소월이 시키지 않아도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구해왔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죽을 먹는데 보기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유? 소월이 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이 집보다 나은 데로 옮기자. 그 다음은 차차 생각하면 된다. 강돌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슈. 돈도 없을 텐데. 바느질 할 줄 안다. 굶어 죽진 않는다. 강돌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하였습니다. 나도 일할 수 있슈. 열흘쯤 지났을 때 7월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지요. 안에는 쌀과 옷까지 그리고 엽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요, 마님. 받아주셔야 허슈. 소월이 고개를 저으려 하자 7월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마님이 안 받으시면 저 울 거요. 소월이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월도 따라 웃다가 눈물을 훔쳤지요. 강돌과 보기가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치원은 끝내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남긴 편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다는 말이 7월을 통해 전해졌지요. 최 씨는 후처가 스스로 나갔으니 잘된 일이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윤치원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요. 소월은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치원에게 원망은 없었지요. 그저 고마웠습니다. 잡으러 오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으니까요. 새 모자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소월은 날마다 바느질을 하였지요. 강돌은 읍내 포목상에 발품을 팔아 일자리를 얻었고, 보기는 이웃 훈장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세 사람 모두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보기가 느닷없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훈장님이 제 글씨가 제법이라 하셨어요. 강돌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법이면 잘한 것도 아니잖슈. 형은 왜 맨날 그래요? 사실을 말하는 것슈. 소월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밥상 위로 촛불이 흔들렸지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으나 방 안은 따뜻하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잊으려 하였던 10년.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세월이 이 작은 밥상 앞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았지요. 소월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만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